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서 모처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을 올리자는 건데요. 만 65세가 넘으면 매달 받는 돈을 지금보다 10만 원 더 올리자고 합니다. 여든 야든 구체적으로 정해둔 건 없지만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조 원을 훌쩍 넘는데 앞으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눈덩이처럼 불태고 결국 감당 못할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표가 될까,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정치 논리로 계산하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 일제히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 규모 등을 따져 감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기초연금 인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기준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 기준 한 해 12조 3천억 원이 더 느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지급할 경우 추가 비용은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단순히 액수만 높이는 것이 실효성이 크지 않고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0만 원으로 높였을 때 빈곤율이 9.8%포인트 줄어듭니다. 예산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큰 빈곤 완화 효과가 없어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개혁을 위한 이 연동해서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것만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관련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했는데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감사원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불쾌감을 보이면서 질문지 수령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 의사를 묻는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왔다며 질문지를 보낸다는 것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이대준 씨를 자진월북으로 발표한 경위를 파악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중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해수부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감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과거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전 정부에서 한 일들이 전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감사원은 서면 조사 요청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FC 의혹으로 결국 소환되고 기소까지 갈까요? 이 법조계에서는 방향은 잡혔다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이틀 전에 기소했는데 이 성남시 쪽에서는 팀장급 공무원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요. 검찰 공소장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이렇게 두 사람도 공모했다고 분명히 적혔습니다. 먼저 이은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출신 A씨. 검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낸 50억 원대 후원금을 두산건설 신사옥 부지 용도 변경 인허가를 성남시에서 받는 대가로 준 제3자 뇌물로 봤습니다. A씨의 기소 내용에는 이 일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당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을 의사결정의 윗선으로 본 겁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두 사람의 기소를 염두에 뒀다고 해석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뇌물 혐의로 실무자를 기소하면 공모관계인 윗선 기소는 수사원칙상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두산 측의 토지기부 체납 비율이 줄고 성남FC 후원이 결정되는 과정을 A씨가 정 전 실장에게 상세히 보고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도 후원금 유치 과정에 정 전 실장이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 유치하셨어요? 했더니 다 그런 게 있어요. 딱 그거 한마디로 끝났어요. 검찰은 네이버, 분당차병원 등의 압수물 조사를 마치면 정 전 실장부터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네, 너랑나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국군의 날 기념식 얘기인데요. 사라진 게 있었죠? 네, 바로 멸공입니다. 네. 멸공의 횃불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군가일 텐데요. 어제 열렸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승리의 횃불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습니다. 네. 실제 가사의 자막도 이렇게 표기됐습니다. 다시 들으니까 군인들은 멸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자막에는 승리의 횃불이라고 나왔습니다. 처음 이게 방송국에서 자막 실수를 한 거 아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 자막 실수는 아닙니다. 네. 국방부에서 중계주간 방송사에 멸공을 승리로 표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일부 방송사에서 멸공 대신 승리로 자막을 내보낸 네. 겁니다. 행사를 주관한 국방부는 멸공은 오래전부터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 써왔던 용어라며 외빈과 외국군 대표를 배려해서 멸공 대신 승리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해당 행사에서는 중국, 베트남 등 공산주의 체제 국가의 외빈들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래가 나가고 여러 해석이 있었는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외빈들을 배려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이 멸공의 횃불 노래 자체가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군의 군가인 육군가, 해군가, 공군가 그리고 나가자의 병대 이렇게 4곡을 주로 불렀습니다. 자, 논란이 여기서 그치진 않았어요. 우리 국군의 군사과학 기술을 좀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여기서 중국의 장갑차가 영상에 등장했죠. 네, 문제의 영상은 행사 말미에 나온 이 국군의 결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네. 네, 영상을 보시면요. 육군을 소개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 군의 무기가 아니라 중국군의 장갑차가 3초 정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오류를 인정하면서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네, 사과했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었는데 네티즌들이 아주 빠르게 잡아내더군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탄핵 전야라는 제목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전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어제 저녁 SNS에 올린 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 같다며 내부를 흔드는 탄핵대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개혁보수 타령 그만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대응을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이런 상황이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당장 좀 중단하고. 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의 전열을 정비해야 된다면서 자제해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개혁보수 타령 지겹다라는 말을 의식한 듯 개혁보수 지지라는 글과 함께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를 공유했습니다. 차기 당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에게 나를 세우는 사람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적입니다. 요새 좀 뜸해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이 친윤계 일부 의원들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SNS에 영남 지역 일부 의원들을 냄비 속 개구리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물이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면 뜨거운 줄도 모른다는 의미로 예. 위기 상황인지도 모른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운명의 한 주가 참 많았지만 이번 주도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4일 이후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윤리위도 오는 6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심의를 진행합니다. 당내에서는 최대 제명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이승만 정권 시절 4.4 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최근 국민의힘 움직임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각 의원실 앞마다 관계자 출입 금지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고요? 네,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 직접 가보면요. 네. 복지부 협력관 출입 금지, 법무부 관계자 출입 금지 등의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자, 기자는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안내문이 붙었습니까? 네, 하도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이 소속 상임위 의원실을 찾아서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그렇겠네요. 하도 예. 읍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출입 금지 문구까지 붙은 겁니다. 네. 실제 국정감사를 앞둔 피감기관만 783곳에 달하는데요. 네. 의원실 찾아가 읍소하기보다는 제대로 국정감사를 받고 잘못된 점은 고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들 건강보험료 관리하는 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해서 달아난 사건. 황당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횡령 같은 돈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지만 일단 보장 한도가 고작 5천만 원뿐입니다. 한도가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져서라는데요. 정작 이 직원이 소액부터 조금씩 횡령 금액을 늘려가는 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기 전에 잡았다면은 이 보험료 잘 아꼈다고 칭찬을 했겠죠. 백승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 예산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회계 관련 직원은 재정 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공단 내의 모든 회계 관련 직원들은 재정 보증보험, 즉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재정관리실 최모 팀장도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보장 한도는 고작 5천만 원. 최대 20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공단에서 최소 한도로만 들어놓은 겁니다. 보장 한도가 클수록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공단 측의 해명입니다. 하루에도 수십억 원을 지급하는 압류채권 지급 업무에 우리 건보공단이 5천만 원 보험에 가입했다는 건 사실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또 최 팀장이 위임 정결 규정을 악용해 7차례에 나눠 돈을 빼갔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좌정보 변경이나 승인은 팀장 정결이지만 지급 실행의 경우 담당 부장이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보공단은 하루에 5천 건의 지급 현황 목록 중 고의로 조작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한편 건보공단은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당사자에게 정상적으로 월급 440만 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저도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서 그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올해부터는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하죠. 그런데 이게 거대한 불씨를 안고 사는 거라면 주민들이 선뜻 수용할 수 있을까요? 충전소 주변에 스프링클러도 있고 소화전도 있지만 전기차에 일단 큰 불이 붙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유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석에 전기차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차 전용구역이 10배 이상 확대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주차장 한 켠이 전기차 전용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지하 2층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고 이 구석에 보면 안쪽에 이렇게 소화전도 구비돼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런 장비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차량보다 화재 진압에 걸리는 시간이 3배에서 6배가량 길고 진압된 후 재발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불을 진압하려면 수조에 차량을 빠뜨리거나 장시간 대량의 물을 방사해야 하는데 지하주차장은 이러한 진압 작전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개 전기차 구역은 지하 2, 3층 가장 안쪽에 위치해 소방관 진입은 물론이고 수조를 갖고 들어오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입구에서도 멀고 소방 차량이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진입할 때 장비나 이런 거 다 받고 신속히 이동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불길이 번지는 걸 막으려면 전기차에 신속하게 질식 소화덮개를 씌워야 하는데 현장에는 이 장비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자칫 전기차로 인해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급적 주차장 출구가 가까운 곳에 충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질식 덮개, 이동식 수조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주차장 바닥에서 자동으로 침수기구가 올라오게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도 아니고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한 남성이 불을 내고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태연하게 이를 지켜봤습니다. 심지어 직전에 다른 역에서도 불을 냈고요. 하루 동안에만 2번째였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승강장. 등산복 차림의 남성이 자판기 옆 구석으로 다가가 한참을 멈춰 서 있더니 자판기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 사이 계단에서 내려오던 한 여성이 곧장 비상전화기로 달려가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시민들은 소화기를 들고 자판기 옆 구석으로 뛰어가 소화액을 분사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아무렇지 않게 의자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며 이 장면을 바라봅니다. 지하철역 승강장 휴지통에 50대 남성이 불을 지른 건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그 방화범이 휴지에 불을 붙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옆에 시민들이 이상하게 보고 기상 콜로 영무실에 알려주신 겁니다. 남성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4시간여 전 다대포 해수욕장역에서도 불붙은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당시 역사에 있던 한 시민이 생수를 이용해 불을 꺼 크게 번지진 않았습니다. 시청역 승강장 휴지통에 불을 지른 이후 유유히 사라진 남성. 1시간 뒤 다대포 해수욕장역에 다시 나타났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새벽 방화 장면을 CCTV로 확인한 영무원이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남성이 다시 나타나자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남성은 경찰에서 자신이 불을 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뻔뻔한 사람도 있지만 고마운 분도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4층에 불이 나면서 일가족이 살려달라고 외쳤는데요. 구세주처럼 나타난 건 1층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미처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어디선가 이삿집 사다리 차를 몰고 나타났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백승현 기자입니다. 살림집 내부가 성한 곳 없이 시꺼멓게 타버렸습니다. 불탄 가재도구들도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6시 10분쯤. 불이 난 4층에서 일가족 4명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긴박한 상황. 누군가 이삿짐을 나르는 사다리차를 대고 4층 창가로 펼쳤습니다. 불난 건물 1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되게 방법이 없어갖고 사다리차로 대놓고 빨리 타고 내려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불길이 확 쏟아진 거죠. 20년 사다리차 운행 경험을 발휘해 일가족을 대피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2분 남짓. 대피를 마치자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일가족 4명 중 2명만 경상을 입는 데 그쳤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을 구할 수 있어서 그게 뿌듯하고 소방관분이 이제 큰일 하셨다고 따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지금.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 골목에 놓인 쓰레기 봉투 안에서 무언가 부스럭댑니다. 입구를 묶은 봉투 속에 든 건 생후 4개월 난 살아있는 강아지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행인이 구조했을 당시 강아지 한쪽 눈이 부어있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며 학대를 받고 버려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단체 측은 동물학대 혐의로 개 주인을 고발했고
경찰은 개 주인의 학대나 유기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미성년자를 밝혀진 것만 12차례나 성폭행했습니다. 김근식,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두셔야겠습니다. 이제 보름 뒤면요, 만기 출소해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어디에 살지조차 아직은 알 수 없어서 조두순 때보다 더 불안합니다. 일단 법원은 김근식 외출 금지 시간을 늘리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 아이들을 노리면 어쩌나 불안감이 가시진 않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김근식. 17일 만기 출소를 합니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을 막으려고 법원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존의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던 외출 금지 시간을 3시간 늘려 오전 9시까지 연장한 겁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등교 시간대까지 외출 금지 시간을 늘려 범행 위험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 중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성년의 여자와는 정상적인 성관계가 되지 않는 성적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김근식은 고정된 주거지가 마련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내야 하고 주거지 시군구 밖으로 여행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범행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저지른 김근식은 출소 후 거주 예정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지난달 법무부는 김근식처럼 아동 성에 집착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이 강제 입원 치료를 받게끔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근식 출소 전 법 개정과 발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적 예방 조치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외출 제한 연장을 두고도 학교 시간대는 제외돼 있어 임시 방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면 그만큼 이상한 사람도 많고 별일도 다 생깁니다. 캠핑 인구가 7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치솟으면서요. 더 이상 낭만과 여유로만은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상상 불가, 상식 이하 행태가 판을 칩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죠. 강경모 기자입니다. 저는 한계령의 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한 차박 쪽이 도로를 막고 텐트를 설치해 논란을 빚었는데요. 캠핑과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불법과 무질서한 모습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로변에 차박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차박 쪽이 도로 커브길을 막고 텐트를 친 사실이 논란이 되자 관할군청이 설치한 겁니다. 과연 제대로 지켜질까 다음 날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현수막이 무색하게 차박 쪽이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캠핑을 하고 차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급커브 길인데 굉장히 위험하죠. 인천의 해안가 도로. 서해안 풍경이 고스란히 보이는 명소로 꼽힙니다. 이곳 역시 도로 한복판에 그늘막과 대형 스피커까지 놓고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포착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나무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칭칭 감아가지고 한 거 보니까 하루 이틀 한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서 아예 작정을 하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전국 명소 공영 주차장은 차박족들이 점령한 지 오래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 주차했는지 거미줄이 쳐 있는 차량도 보입니다. 등록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캠핑이나 차박을 하지 말라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 앞에서 버젓이 텐트를 치고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차박족들이 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했지만 먹을 건 다 집에서 가져오고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여기 나와 그 사람들이 오는 거는 좋은데 그런데 와가지고 뒷정리를 안 하고 나 몰라라 갔을 때는 한심스럽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행위는 엄연한 불법. 도로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계도에 그치는 게 전부입니다. 앞서 도로에서 대놓고 차박을 했던 캠핑족들도 경찰은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치우라고 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게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장소가 여러 개 없어요. 국내 캠핑 인구가 700만 명에 육박하지만 관련된 법령도 주관부처도 없습니다. 야영장에서 하면 문체부, 계곡에서는 산림청소관이고 도로에서라면 경찰이 단속합니다. 지자체 안에서도 차박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주무부서가 제각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수막이나 그런 거 붙여서 그렇게 좀 개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강제적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돼서요. 비대면 시대의 대세로 떠오른 캠핑과 차박. 캠핑족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못지않게 성숙한 캠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강경모입니다. 아무리 스포츠 팬들은 승부에 과민할 수 있다지만 이 정도일 수 있을까? 인도네시아에서 축구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났습니다. 경기 결과에 불만을 품은 관중들이 경기장에 난입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최소 174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경찰마저 공격받을 만큼 현장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축구 경기 종료 직후 관중 수백 명이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순식간에 모여든 관중들에 둘러싸인 선수들은 놀라 황급히 몸을 피하고 경찰들은 긴 몽둥이와 방패로 진압에 나섭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네시아 축구팀 아레마 FC와 페르세바야 수라바야의 경기에서 홈팀 아레마가 3대2로 패하자 흥분한 팬들이 난동을 부린 겁니다. 폭도로 돌변한 사람들은 경기장 밖에서도 차량에 돌을 던지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Dalam proses yang itu untuk melakukan upaya-upaya pencegahan sampai dilakukan gas air mata karena sudah habis, sudah mulai menyerang petugas, sudah merusak mobil dan akhirnya karena gas air mata mereka pergi keluar ke satu titik. 경기장에 난입해 몰려다니며 물병 등을 던지는 관중들에게 경찰이 최루탄까지 쏘며 강경 진압에 나서자 이를 피해 달아나려는 관중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양쪽의 무력 충돌까지 겹치며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최소 174명이 숨지는 등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 180여 명 중에는 중상자가 상당수여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역사상 최악의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까지 나서 안전 문제와 규정 위반 여부 등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Saya menyesalkan terjadinya tragedi ini dan saya berharap ini adalah tragedi terakhir sepak bola di tanah air.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리그 경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환율 때문에 수입 과일 값이 많이 올랐죠. 다행히 국산 과일 중에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싸진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걸까요? 강유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말을 맞아 붐비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입 과일 코너는 상대적으로 한산합니다. 1,400원을 훌쩍 넘은 원달러 환율의 영향으로 바나나, 블루베리 등 수입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10에서 30% 올랐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뭐 2송이, 블루베리도 한 5, 6개씩 사가고 그래. 한 15%에서 20% 오른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이 가서요. 2번 올 거 1번 오고 있어요. 지난해 미국산 체리는 한 팩에 10,000원이 채 안 됐는데요. 올 여름엔 12,000원대, 지금은 캐나다산이 14,8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환율 여파에다 8월까지 수확하는 미국산 대신 요즘은 캐나다산만 수입해 물량도 줄어섭니다. 대형마트 수입 과일은 미국산이 많고 원산지가 다른 곳이어도 달러로 결제해 들여오기 때문에 환율 급등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수입 과일 가격이 뛰자 국산 과일을 찾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신선하고 아이가 좋아하고 저희 입맛에 잘 맞고 국내산 과일이 조금 비싸도 주로 국내산 과일을 먹는 편입니다.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한 대형마트의 수입 과일 매출은 3.8% 줄었지만 국산 과일은 11.5% 늘었습니다. 고물가 속에서 국산 과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가을 제철 과일인 사과 가격은 1년 전보다 14.6%, 샤인머스켓은 21% 저렴합니다. 국산 과일은 양호한
기상과 주산지의 태풍 피해도 상대적으로 덜하여 현재 물량과 가격 면에서는 전년 대비 좀 안정적인. 달러와 강세가 우리 식생활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에서는 디젤 신차가 사라졌죠. 이유가 있습니다. 연비 좋고 힘 좋다며 휘발유차보다 차값도 더 받더니 웬걸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한 지가 오래입니다. 이민준 기자가 억울한 디젤차 소유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80원. 경유는 이보다 141원 비싼 1,821원입니다. 지난 6월 경유의 휘발유값 역전 이후 3개월째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 때 경유차 운전자들은 불편해도 휘발유보다 싸니까 참았는데 지금은 울고 싶을 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휘발유로 골랐죠. 휘발유에 비해서 경유값이 좀 더디게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뭐 차를 바꾸거나 할 때는 디젤 쪽은 아마 고르지 않지 않을까. 악재는 더 있습니다. 경유에 의무적으로 섞어 써야 하는 바이오 디젤 가격이 2018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뛰며 천정부지 치솟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디젤은 유채나 콩에서 주로 뽑아내는데 최근 곡물가 급등으로 단가가 오른 겁니다. 지금은 바이오 디젤 3.5%만 섞는데 문재인 정부 때 2030년까지 의무 혼합 비율을 8%로 올리겠다고 해 매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우도 찬밥입니다. 서울시는 낡은 경유차의 4대문안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아예 4등급 경유차도 시내에 못 들어오게 할 계획입니다. 경유차 장점이 점차 사라지면서 판매량도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소나타와 K3, 코나 등 세단과 소형 SUV 디젤 모델이 단종된 가운데 내년에 나올 전통 SUV 산타페까지 디젤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의 배신에 디젤차가 신압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일본 바다 사자, 한 논문에 나온 이 영어로 된 단어가 또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이 일본 바다 사자 알고 보니까 강치, 독도 바다 사자였고요. 심지어 이 논문을 발표한 주체는 일본 쪽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입니다.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도 바다 사자로 불리는 강치는 20세기 초 과도한 포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멸종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강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발자취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공단과 대학 연구진이 지난해 강치의 유전체 지도를 완성했다며 발표한 논문에 강치의 영어 명칭을 일본 바다사자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해양생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멸치, 오징어, 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산생물들의 영어 명칭에 일본이 있었습니다. 영문명은 각 국가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이 고유 해양생물에 일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바다에서 나고 자라는 생물이 일본, 중국의 것으로 불린다면 생물 자원을 비롯해 영유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면서도 독도 바다사자라는 표현을 병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여왕이 떠나고 새 왕을 받든 영국, 경제는 위기입니다. 물가는 급등하고 자국 통화인 파운드화의 가치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달러를 준 미국은 연일 금리를 끌어올리는데 정작 영국 정부는 세금 낮춰서 돈을 풀겠다며 엇박자를 냅니다. 이례적으로 IMF까지 나서서 말리는 상황인데요. 대체 지금 영국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세계를 보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지하철역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이 전기요금 청구서를 불태웁니다. 더 이상 살인적인 물가를 견딜 수 없다며 정부 규탄 시위를 벌인 겁니다. A lot of workers and a lot of people that are working in this country have had enough. They've had enough of not working full time and not being able to pay their energy bills and not be able to put food on the table.
자영업자들은 얼어붙은 경기에 폐업 위기라고 아우성입니다. More than 7% will either close or have a significant event like closing over winter. 빈곤층 무료 급식소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최근 영국 가정의 평균 에너지 요금은 지난해 1월 대비 68% 늘었고 빵과 음료 등 식료품 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12.7%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안간힘입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00만 원 돈 가는 거는 쉽게 나오고 한 1시간 반씩 3번 보일러를 틀었다. 그러면 요즘에는 2번.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생활비로만으로도 충당하기 조금 어려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외를 하고 있거든요.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기준 9.9%로 주요 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올 초 1파운드당 1.3달러대였던 파운드 환율은 지난 5월 1.2달러대로 떨어진 데 이어 1달러에 가까워지면서 20%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기준 주요국 가운데 달러 대비 통화 가치 낙폭이 가장 큰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가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영국은 재정 정책의 엇박자로 특히 더 불안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트러스 새 내각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며 발표한 450억 파운드, 우리 돈 72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What's important to me is that we get Britain's economy back on track, that we keep taxes low, that we encourage investment into our country.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영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금리는 높여서 물가 잡아야 된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엇박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영국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진 영국 금융시장에 파운드화 투매가 이어지고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영국 내 해외 기업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 파운드화 쇼크는 세계 금융위기의 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일명 투명 투표함을 놓고 치른 국민투표로 우크라이나 점령지들을 병합했던 러시아가 불과 하루 만에 그중에 한 곳을 뺏겼습니다. 반격을 당한 러시아 쪽에서는 급기야 핵무기를 써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놓고 나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군용 차량 위에 올라섭니다. 1 жовтня розгортаємо наш державний прапор, встановлюємо на нашу землю Лиман. Це буде Україн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빼앗겼던 교통 요충지 리만을 4개월 만에 탈환했습니다. 리만은 하루 전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통해 영토 병합을 발표한 곳입니다. 러시아군으로선 뼈아픈 패배이자 굴욕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В связи с созданием угрозы окружения, союзные войска были отведены из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Красный Лиман на более выгодные рубежи. 예비군 동원령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수복 공세가 이어지자 러시아 측에선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합군으로 참전 중인 람잔 카디로프 체첸 자치공화국 정부 수장은 SNS를 통해 국경 지역에 계엄령을 내리고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수뇌부들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왔지만 이번처럼 핵카드를 노골적으로 제안한 건 처음입니다.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нашу землю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илами и средствами. 러시아는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의 최고 책임자까지 억류했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우크라이나 국영기업 에네르고 아톰의 페트로코닌 대표는 러시아군이 무라쇼우 원전 소장을 끌고 갔다며 러시아가 원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경주죠. 슈퍼레이스 6라운드가 열렸습니다. 시즌 막판답게 반전에 반전이 거듭됐습니다. 직접 보시죠. 조현성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뻗은 F1 트랙 위로 펼쳐진 슈퍼레이스 6라운드.
경기 초반부터 치열했습니다. 출발 1분도 채 되지 않아 차량이 완전히 돌아 코너에 서버리고 문성학 선수인데요. 자, 데미지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결국 들것에 들려 나옵니다. 시즌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더욱 치열해진 경쟁 속에 사고도 잇따릅니다. 오늘은 완전 데스레이스예요. 살아남는 자만이 우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바퀴에선 타이어가 완전 꺾어진 채 긴급 수리를 위해 차량이 들어옵니다. 김지현 선수 너무 지금 화가 났어요, 지금. 하지만 결국 레이스는 중단되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실망감에 장갑을 벗어 던진 채 자리를 뜹니다. 혼란의 틈타 정희철과 장현진이 치고 올라옵니다. 막판 0.2초 차이로 접전을 펼치다 결국 정희철이 가장 먼저 골이 납니다. 하지만 우승의 단맛은 잠깐. 정희철은 중량 미달로 실격 처리됩니다. 규정상 자동차의 중량은 1384.5kg인데 정희철 차는 5kg이 모자랐습니다. 이로써 2위였던 장현진이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축제인 전남 GT 행사를 겸한 경기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남 GT로 우승을 했는데 또 연이어서 이렇게 두 번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슈퍼레이스의 열기. 7라운드와 최종 8라운드가 오는 22일과 23일 차례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중부에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전국에 내리며 미세먼지와 늦더위를 해소할 전망입니다. 이 개천절인 내일 중부에 이어 전북, 경북으로도 확대되겠고요. 이 모레엔 전국에 내리다 그치고 또 수요일과 목요일까지 강원 영동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릴 곳은 수도권입니다. 특히 경기 북서부에 120mm까지 흠뻑 내리겠고요. 또 수도권은 100mm, 그 밖에 중부는 60mm, 남부엔 30mm까지 예측됩니다. 오늘 밤과 내일 밤 시간당 30mm로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이 23도, 청주 26도로 서늘하겠고요. 비 소식이 없는 남부는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비가 지나면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